이번에 이제 베트남 2025년을 리뷰를 하면서 규율과 자율의 이중 전략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다른 분들 제목을 보니까 이제 다 위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던데, 동남아 지역에 많은 위기를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한편으로는 베트남 같은 경우 또 어떤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쓴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는요, 간단하게 연구 개요하고 요약 전망 이렇게 한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네 부분에 걸쳐 가지고 한 5분 정도씩 발표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베트남 동해안 개관이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고요. 크게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분야까지 넣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사회 분야에 대한 관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같이 넣었고요. 자료는 이제 거의 언론 자료 썼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는 이제 베트남의 당이나 정부에 부속돼 있는 언론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건 아니지만 독립적인 언론이지만 관리되고 있는 이렇게 주요 언론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요 언론사들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당 정부에 되게 비판적인 어조인을 가진 현지어 언론이나 영어 언론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는 베트남 내에서는 이 언론을 굉장히 좀 불운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어 언론사의 베트남 관련 보도 내용 같이 참고했습니다. 거의 이제 언론 보도 자료 참고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분석은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각 분야에서 관찰한 개별 상황을요, 규율이라는 관점과 자율이라는 관점, 두 관점으로 각각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본 다음에 종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5년 베트남의 주요 동향을 일단 쭉 개괄을 해보면요. 2025년이 조금 중요한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일단 통일 50주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 80주년이 있었고요. 공산당 창당 95주년, 그리고 호치민 탄생 135주년 등등 국가적으로 조금 기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사건은 이제 저는 정부 조직하고 행정교육 개편이었다고 보고요. 반부패 캠페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졌는데, 앞부분 그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베트남 리뷰를 하면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올해 경제에서 인프라나 디지털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외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베트남 외교를 상징하는 대나무 외교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정부나 당에서 사회정책을 확대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안 보이는 데서 언론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정치 영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치는 이제 정부 및 행정조직 개편을요, 가장 이제 큰 사건으로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역의 자율성을 표방을 하면서 사실은 중앙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을 좀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 정부 조직 그 개편 과정이었습니다. 1월 달에 개편안 확정되고 3월 달에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지방 행정구역 개편인데요. 2월 달에 계획이 지시되고 5월 달에 여론을 수렴하고 6월 달에 국회 통과하고 7월 달에 바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완전 베트남 행정구역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시행이 됐다. 그래서 이런 정부 조직이나 행정구역 개편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도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올해 완전히 그냥 차라락 하고 추진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변화를 보면요. 이제 이 지도가 그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베트남 지도고 이게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베트남 지도입니다. 일단은 중앙정부부터 시작을 하면요. 중앙정부가 부처가 18개에서 부처급 기관이 4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1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임 장관이 4명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10명이 장관직을 유지를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8명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지방정부 조직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3단계 행정단위였는데 이게 성급 단위가 있고요. 군현이 있고 그 다음에 싸라고 하는 사 단위가 있는데 여기서 중간 단위 군현을 뺐습니다. 그래서 행정 단위를 2단계로 줄이고 성시급 행정 단위가 이게 이 63개였는데 이걸 이제 34개로 바꿨죠. 그리고 싸급도 한 60% 줄여서 10,000개에서 3,000여 개로 줄였습니다. 통폐합을 했습니다.
특히 성실급 행정단이 개편한 지도 모양을 보면요. 이 해안 지역하고요. 도시 지역이 굉장히 확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는 그 주권 국가가 통치 단위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식으로서 조금 중요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제가 사실 논문을 요거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좋은 기회에 여러 선생님들께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중앙정부의 장관직도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중간 단계의 행정단위가 사라지면서 중간 관리직도 많이 없어졌고요. 전국적으로는 14만 명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사직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지방하고 행정조직 개혁의 목표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당에서 얘기한 거는 거버넌스의 효율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행정을 간소화하면서 행정비용 절감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자정부 실현의 토대를 마련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절감한 것과 효율적인 걸 추구를 해서 2045년에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실제 의도가 좀 있었을 것이다. 다른 의도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려는 또럼 총서기 중심의 어떤 권력 구조, 안정화 이런 것. 그래서 대규모 인사 조치를 통해서 정치적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는 어떤 그런 부차적인 효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 즈음해서 그 이미 작년에 징계를 받았던 전 국가주석이나 뭐 보건부 장관 등이 당직을 아예 박탈당하고 출당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이미 받았고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아예 당직에서도 이제 당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부패 척결의 제도화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그 푸종 전 총서기가 불타는 화로를 계속 시행을 했었고 또럼 총서기 같은 경우도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더 제도적으로 이 불타는 화로를 좀 더 작동하게 잘하게끔 만든 그런 시스템 변화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 간소화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부패 활동이 딱 누설났을 경우에 너 걸렸어 하고선 딱 바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단 적었지만 40개 기관장이 징계당하고 18명이 해임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방이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진다라는 기조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을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책임에 무게가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방의 어떤 성과가 정치적인 권한, 그러니까 이 지방이 잘하면 이 지방의 그 당 위원장이 이제 정치적인 권한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중앙의 승진 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중앙 통제력을 강화를 하는 동시에 지방을 이렇게 쪼아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제로 가면요. 경제는 역시 이제 성과가 꽤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트남 경제 구조적인 한계이자 특징인 그 높은 대외 의존도라는 거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이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경제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봤던 2025년 베트남 경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제 성과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2024년 말만 해도 2025년 6.5% 경제 성장 목표로 했었는데요. 2025년 시작하자마자 우리 8% 할 수 있다가 됐고 실제로 8%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 5,000달러 달성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그 성장 동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는 베트남의 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8.62%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업과 건설이 역시 8.95% 성장을 했죠. 그래서는 산업 부문, 그러니까 제조업 부문의 성장도 있고요. 건설업 부분의 성장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4에서 5% 정도로 관리하겠다 했는데 3%대로 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자신감이 현실화된 한 해였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대미 수출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되게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수출 증가율을 자세히 뜯어보면 국내 경제 부문의 수출액은 오히려 줄고 6.1%, 외국인 투자 부문의 수출액이 26.1%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외국인 투자 부문이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수출액에서 실제로 외국인 투자 부문 비중 자체도 77%가 넘는, 그러니까 수출 경제인데 수출 자체가 외국인 자본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대의존도 2025년도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2024년도도 180%가 넘었으니까 아마 2025년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부분도 보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왔습니다. 투자 총액도 증가했고 실현액은 더 많이 증가해가지고 5년 내 최고로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서 역시 여전히 베트남은 어떤 노동시장, 저렴하고 실력 있는 노동력이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여전히 주요하게 작동을 해서요. 가공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현 자본에서는 82%지만 신규 자본에서는 조금 비중이 줄어서 56%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대외 의존도하고 이런 가공 제조업 위주로 산업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 비엔남이 아니라 이제 메이크 인 비엔남 하겠다 해서 좀 더 주도적이고 우리의 기술을 가진 어떤 제품들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제조기지에서 기술 허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술 산업에 투자하려는 노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FDI와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DI도 이제는 좀 선택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자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하이테크나 디지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 우선 투자 허용 산업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6월에 디지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자평하기로는 세계 최초로 첨단 기술 분야 단독 법률을 가진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디지털법에서는 반도체나 AI 등 첨단 산업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 산업 관련해서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지원 혹은 인력 양성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투자로나 아니면 국내 산업 육성할 때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인프라 공공투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4분기로 가면서 공공투자 집행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시작하면서 판민진 총리가 공공투자 더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가 전년 대비 37% 증가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인프라 건설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 협력 모델, PPP 모델 확대를 하는데 PPP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PPP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분야, 투자 분야를 확대하고, 그 원래 사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이제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최소 규모 제한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에 민간 산업, 그 자국 기업, 빈그룹 같은 자국 대기업이나 타코 같은 기업들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다자관계, 대나무 외교 이런 거가 여전히 중요한데, 그 속에서 베트남의 어떤 국가적인 대외적인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같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자기가 베트남이 자율성을, 좀 더 독립성을 가지려는 그런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그 화두를 꺼냈다라는 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외교는 외교인데, 예전에 대나무가 이제 약간 좀 더 유연한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대나무의 꼿꼿함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외교 기조는 유지하지만 전략적 자율성을 외교 목표로 천명하고 외교 자체를 국가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까지는 유연성, 실용주의, 균형이 이제 외교에서 좀 초점이었다면, 앞으로는 독립성, 주도성, 그리고 베트남의 위상 강화, 이거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다자 외교는 여전히 이제 여러 성격의 국가들과 이렇게 외교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방문하고 정상회담 했고요. 한국도 방문했었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국빈이 이제 방문한 외국 정상이 베트남 정상이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방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의 관세를 합의를 하면서 관세 낮추긴 했는데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자관계를 확대 심화했다라는 건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국가 수가 늘어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이제 관계를 확대했던 지역들 중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중동부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이제 교류를 좀 더 심화하는 그런 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이제 소원했던 관계 국가들, 지역의 국가들과도 이제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번 올해 브릭스 파트너국 지위를 확보를 해가지고요. 이게 약간 브릭스 같은 경우 중국, 러시아 중심인데, 이제 쿼드 플러스 회원국이자 브릭스 파트너국 지위를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제 무대에서 베트남이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런 것들을 조금 유지하려는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다자 관계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 중국하고 예전에 전통적인 우방이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 미국과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어떤 평화의 중재자로서, 협상의 중재자로서 베트남이 좀 더 지위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제 이거는 당 결정문에서 나온 건데 자기가 이제 베트남이 국제 무대에서 참여하는 국가였지만 이제까지는 앞으로는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영내 지위를 강화하는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라오스, 싱가포르하고도 관계 격상하고 그리고 베트남 정상 최초로 아세안 사무국 공식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아세안의 신뢰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세안을 이제 딱 들고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규범을 준수를 하고 그걸 선도한 국가가 되겠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노동 기준이라는 게 이제 뭐 성별 격차라든가 뭐 고령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 노동 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형법 개정을 해서 사용 적용 범죄를 18개에서 10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유명한 어떤 그 짝퉁 산업 있잖아요. 그걸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위조품 단속하고 지적재산권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서명식이 하노이에서 있었는데 이 협약을 하노이 협약으로 명명을 함으로써 베트남의 지명이 국제적인 협약에 이름이 들어가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요, 사회 분야입니다. 사회 분야는 두 가지 면에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복지가 확대되면서 사회 안전망이 이제 넓어졌다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여론이나 언론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점입니다. 일단은 이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이제 막 설 앞두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사회 정책에 포함하는 이제 인구들을 늘리고 좀 더 복지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됐고 노령연금도 수급 연령 하향 조정하고요. 그 인구 측면에서는 사실 베트남에서 이제 호구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두 자녀 정책 자체가 일반 시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두 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출산휴가를 연장해준다던가 공공주택을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공립학교 수업료 면제, 교과서 무상 지원 이제 시작했고 무상급식, 그리고 교사급여 올리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의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률 95% 달성하면서 2030년까지 보편적 무상 의료 보장하겠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당장 2026년부터 취약계층의 연 1회 무료 건강검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은 이제 2026년 최저연금이 평균 7.2% 인상 결정됐는데 2017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공안부, 정부의 이제 어떤 권력이란 것들을 굉장히 확대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언론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비상사태법을 제정을 했고요. 국가기밀보호법, 언론법, 사이버보안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국가 기밀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공안부가 요구할 경우 언론사의 정보 소스를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안부가 인터넷 접속자, 그 사용자 식별을 권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허위정보 제공 행위 금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됐는데 사실 허위정보가 무엇이냐, 제공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운동가나 그 시민운동가의 게시물을 전파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역형도 선고가 됐습니다. 그 시민운동가 같은 경우는 이제 찐바펑 같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토지 분쟁으로 이제 정부와 갈등 빚다가 이제 시민운동가로 활동가로 전환이 돼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이 선고가 됐죠.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조금 문제 제기가 될 수 만한 요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 검증이 굉장히 확실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미 징역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또 징역을 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또 동일 사안으로 똑같은 거 또 처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중처벌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인물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한 단체에 대해서도 국가전복제를 적용을 해서 징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참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체포돼서 징역을 살게 되는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활동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메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서는 베트남 내에서 이 사람들의 페이지 접속이 차단되게끔 이제 조치를 취했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안 보이는 쪽에서 이런 통제가 있었다면은 보이는 쪽에서는 굉장한 대대적인 동원, 어떤 국가주의적인 동원이 있었습니다. 통일 50주년이나 독립 80주년 국가기념일에요. 대규모의 열병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해상 열병식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해상에서도 열병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초로. 그리고 이거를 동시에 생중계를 한 거죠. 독립 80주년 국가기념일에요.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열병식에 무기를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히 2025년 국가 콘서트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가 콘서트가 굉장히 성행을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그 국가 커다란 기념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이제 그 막 뜨거운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대규모 완전히 화려한 공연이고요. 거기서 이제 깃발 파도 타기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이게 베트남 국기 들고서 이렇게 파도 타기 하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벅차오름을 느끼고 이런 건데 한 거의 연 20회 가까이 진행이 됐고 투어하고 현장 관객이 최대 뭐 5만 명까지도 오고 엄청나게 불꽃도 쏘고 굉장히 화려하게 했었죠. 또 하나는 베트남에서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한 영화로 붉은비라는 영화가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요. 관객만 810만 명이 들었다고 하는데 억지로 이제 단체 관람을 강요받거나 아니면 개봉관 억지로 개봉해야 됐었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군인들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애국심을 이렇게 막 또 고취하는 그래서 국가주의 열풍을 주도하는 하나의 영화로서 이제 좀 상징적으로 큰 게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2025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자율성이 확대되는 거 안에서 규율이 강화되고 있었다.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통제도 필요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지지를 확보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어떤 사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통해서 안에서 지지를 얻고 그 해외에서도 우리가 베트남이 국제 규준을 잘 준수하는 국가다. 이런 이제 걸 통해서 외적인 지지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2024년에 취임하고 2026년 지금 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만 2026년 그 당대회 사이에 딱 또럼이 그 1년을 보낸 게 2025년인데 그 사이에 또럼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게 도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자율 규율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조금 러프하지만 보자면 정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율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패 척결과 중앙 권한 강화를 하는 규율의 측면도 있었고 경제 같은 경우나 외교 같은 경우는요 사실 대외적인 자율성이 조금 더 전략적인 자율 전략의 핵심이었고요. 내부 통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사회 같은 경우는 딱 이제 극명하게 자율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통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26년 전망은요 토론 중에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단국대 배경훈 선생님께서 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단국대학교 백용원입니다.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 사전에 보내주신 논문 그 글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베트남 2025 이제 이 글은 그 앞에 그 목차에서도 잘 얘기를 잘 보여주셨듯이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특히 그 기존의 이제 대외 관계랑 이제 사회 영역에 대해서 비교적 좀 덜 주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따로 이제 파트로 구분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을 하시면서 다양한 어떤 자료, 그다음에 뭐 특히 신문 기사, 이런 거를 이제 폭넓게 참고하셨다는 점에서 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그런 작업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트남 그 공산당 제14차 전국 대표 대회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되고 있는데 그 2025년이라는 그 시기가 이제 당 대회를 앞둔 어떤 뭐 정치적인 재정비의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그 발전 과정에서 보면 이제 10년마다 발전 전략을 이제 세우는데 그 이제 딱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그다음에 또 2045년에 이제 선진국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존에 이제 국가 리뷰에서 보면 되게 모순적인 체제 이런 걸로 규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부재를 규율과 자율의 어떤 이중 전략 이렇게 내세우셔서 그런 좀 더 관리된 체제라는 그런 해석을 하려 한 문제의식 그런 것들이 잘 좀 보이는 걸로 저는 이해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재에서 규율과 자율의 이중 전략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 딱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다 좀 풀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규율이 정치적 이 통제를 의미하고 뭐 사회적 규범이나 뭐 행정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렇게 뭐 제목만 보면 어, 어떤 영역에서 좀 더 어떤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드러나지가 약간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분명하게 제목에 담아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관리되는 지점에 대한 그 또럼 체제 이후에 어떤 제도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그런 게 2025년에 좀 돋보였기 때문에 뭔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용어 이런 거를 좀 같이 섞어서 베트남식의 발전 경로를 좀 보여주는 해였다. 뭐 그렇게 하면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술 구조랑 논리적인 전개 이 부분에서 그 내용 구성 측면에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영역이 좀 이렇게 좀 이제 병렬적으로 나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2월까지 학술지 그 편집 기간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이제 뭐 경제 정책이 외교와 어떤 뭐 이렇게 맞물려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 정책이 행정 개편이나 이제 국가 통치 방식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과 관점이 좀 제시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 영역을 연결하는 어떤 중간 단계의 어떤 논리나 종합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랑 논평을 엄청 많이 참고하셔서 참고 문헌 분량도 엄청 이제 긴데 그거에 대한 장점은 물론 있지만 이제 저자의 어떤 해석보다는 기존 연구자나 언론의 인용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핵심 쟁점이나 인용 같은 걸 좀 정리하고 그 위에 어떤 그 저자의 평가 이런 걸 좀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은 이제 현재 이 줄글 중심으로 많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 표나 그래프를 좀 이제 활용을 좀 수고스럽겠지만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전년 대비 변화나 뭐 최근 3년이나 5년간의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조금 더 분석력이나 뭐 설득력 이런 게 좀 더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수출 부문에서 그 전자 반도체 조립, 그다음에 스마트폰 가전, 섬유 신발 이런 이제 주력 제조업 수출의 회복과 함께 이제 미국, 뭐 EU, 아세안, 중국으로의 시장 다변화 전략이 어떤 뭐 글로벌 경기 둔화의 특정한 어떤 시장의 충격적인 부분들을 완화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소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외교 다변화랑 그다음에 공급망 전략 이런 것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이 원문에서는 이 연계성이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고 그냥 어떤 사안 중심으로 수치, 그러니까 실적 중심의 그런 서술이 중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 측면에서 뭐 도시 중산층의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소비 뭐 디지털 경제 성장, 관광 산업 회복 또 같이 언급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산업도 베트남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성과도 뭐 많이 뭐 판매가 늘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어떤 뭐 경제 정책이나 산업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몇 줄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 부분인데요. 이 사회 분야는 전반적으로 그 사실의 나열이 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특히 이제 규율과 동원, 시민운동과 처벌 이게 그 이전 연도에도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난 현상이긴 한데 그게 2025년도에만 이 부분이 딱 이제 좀 이 비중 있게 한 파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25년에 특별히 강조된 사안인지 아니면 어떤 연속적인 차원에서 있었던 사건인지에 대한 그런 서술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서술만 보면 25년도에 좀 뭐 유독 강화된 것처럼 읽힐 그런 소지도 있지 않나. 이제 그래서 분량과 표현 조절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이슈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나중에 네, 참고로 그냥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문화 사회적 사건 중에 저도 25년에 그 국가 콘서트 그 뭐 국가 문화 이벤트 이런 걸 되게 유심히 봤는데 이 부분을 서술하실 때 그 미스 그랜드 베트남 2025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서술을 해서 이제 대중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 베트남이 이제 그 좀 이제 글로벌화나 뭐 중산층의 성장이나 그다음에 Z세대 참여 이런 것들이 되게 두드러졌다고 저는 봤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 미스 그랜드 베트남도 2024년과 비교해서 볼 때 참가자의 발화 능력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영어나 글로벌 역량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그 우승한 사람에서 돋보였다라는 그런 그 기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반영하면 그 전체적인 베트남의 분위기 이런 것도 같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자료 조사랑 범위 측면에서 되게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연결이나 저자의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분석적으로 25년 이슈를 정리하신 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경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은 그 동양에 대한 설명이지만 또 학술적 분석이기도 하니까 사실 이렇게 짧게 쓰기가 어려운 글이죠.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리뷰 이번에 발표문을 훑어봐도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일단 그러면 아까 배경훈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뭐 아니면 전체적인 그 저자의 입장이겠죠. 그 저자의 종합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를 주로 해주셨는데 뭐 원하는 선생님 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백용훈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신다고 들었을 때, 와, 진짜
정말 꼼꼼하신 분이니까 와 정말 신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서 네. 사실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국가 리뷰는 반드시 분량을 준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지 그 제한 매수 최대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 정리를 하느라고 사실은 표 그래프 그렸다가 좀 지운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 경제 분야에 너무 집중을 좀 많이 해서 국가 리뷰가 조금 진행됐던 경우가 있어서 사실 베트남 하면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조금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국가 리뷰를 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경제 부분 조금 줄이고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좀 부각을 시키고 싶다라는 조금 의도가 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사회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고 경제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서술이 축약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경제 부분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고 필요하면 찾아보겠지.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찾아보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제 발언을 조금 많이 감춘 이유는요. 그 사실 제가 참고 문헌에 못 넣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을 이렇게 쓰다 보면 베트남에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약간 좀 서술 중간에 지운 거 있고, 네, 참고문헌 이거는, 좀 빼자라고 했던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좀 비판적인 느낌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서술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금 그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칠 때는 이제 백용훈 선생님, 그 제가 다 캡처해놨거든요. 네, 잘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네, 분량 조절 실패하지 않고 고쳐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오한원 선생님 발표하고 그 백용훈 선생님 토론 이외에 뭐 추가로 뭐 한 5분 정도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예, 2025년 10월 또롬 서기장의 북한 방문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향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는 데 있어 베트남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질문 앞에 삼성이 손절하고 인도로 간다라는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 있어서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아직은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데 이제 여기 보면은 외국인 직접 투자 2025년 보면 항상 한국이 1위 아니면 2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5년 같은 경우 한국이 순위권에 없습니다. 유이백 기준으로 봤을 때요. 싱가포르, 중국, 홍콩 순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전까지 한국이 이제 쭉 이렇게 투자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신규 유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이제 순위에 없는 거지만 사실 2분기, 3분기까지만 해도 한국이 굉장히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1, 2위권에. 그래서 아마 한 3, 4분기 정도에 이제 투자 유입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이 베트남을 손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약간 조금 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 베트남 내에서 이미 그 구축해놓은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가 꽤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북한 방문 이거 이제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베트남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하고도 만나고 김정은도 만나고 그리고 시진핑하고도 만나고 그리고 아세안 내에서도 라오스 캄보디아 계속 이제 만나고 하면서 이제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다라는 거를 통해서 친분을 이제 지금 이제 미국 한국, 일본 쪽 우리가 말하는 우방과 이제 약간 이쪽의 과거 냉전 시대 양쪽에서 이쪽으로도 이제 우리 원래 전통적 우방이잖아라는 걸 강조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으로 우리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한국,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어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무기도 엄청 사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럼 서기장이 그런 사회주의 우방 국가를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베트남 국내 정치 관점에서 분석하는 보고서는요. 첫 번째는 베트남 국내 정치에서 또럼이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인다. 외교적으로. 이런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라고 하면 이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이제 좀 원로들이죠. 그 원로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과거 우방들과의 관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양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대화를 중재할 수 있는, 평화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조금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위치로 이제 자신들의 위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몇 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이 다들 그 매개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하죠. 잠재적으로. 그것하고 실제 그 지도자가 실제 행동을 감행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겠죠. 이제 모두 다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베트남도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게다가 이번에는 실제로 방문까지 했으니까 뭐, 뭐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한 발짝 나선 거라고 할 수 있겠죠.